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같은 사람이 같은 작품을 다른 나이에 읽어도 사실 달라요. 셰익스피어 작품을 10대에 읽었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20대에 읽었을 때, 그리고 지금 뭐 제가 강의를 위해서 다시 또 공부하느라고 40대에 또 읽었을 때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작품을 읽어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나의 뭐 삶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생애 주기에 따라서 같은 작품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세상이 변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각이 자신에게 침투하는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심지어는 성경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 오래된 텍스트를 지금도 굉장히 수많은 그 종교마다 다 해석을 다르게 꾸준히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성경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차별해요. 그렇죠? 성경의 텍스트가 자신이 여성을 차별하고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근거가 돼요. 네,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근거로 사랑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결국에는 해석의 문제인데, 이 해석이 권력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다양한 문학 비평, 그러니까 다양한 예술 비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와야 하는 이유는 그런 해석하는 권력에 계속 우리가 맞설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좀 전에 우리 그 박혜민 편집자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자꾸 다른 거 볼 때마다 이제 기준이 달라졌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다른 생각을 접하고 나면 이제 내가 뭔가 다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 권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상 권력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요. 정상 권력, 우리가 어떤 정상성을 얻는 그런 권력 있죠. 뭐 정상성 이데올로기의 정상이기도 하고,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정상 권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여자를 위해 대신 생각해줄 필요는 없다에도 보면 그 부제가 정상 권력을 부수는 글쓰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상성의 정상 권력과 또 하나는 익히 알고 있는 저 이제 꼭대기 정상.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의 그런 정상 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다양한 시각이 좋지가 않죠. 다양한 시각이. 왜냐하면 정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방해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여성이나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꾸준히 박해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읽기잖아요. 읽기와 쓰기. 그러니까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바로 다양한 생각을 접하면 달라지니까. 의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회가 이것이 정상이야, 이것이 어떤 우리의 규범이야, 이게 모범이고 이게 윤리야, 이게 자유야 라고 정해놓은 그 틀에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꾸준히 읽기에 대한 박해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뭐 조선 시대도 여성들의 읽기가 이렇게 확대된 시기가 17세기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이 나오고도 좀 지나서 17세기 이후부터 막 소설이 나오고, 그래서 미술사에도 보면 17세기 이후부터 책을 읽는 여성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한국화에도 18세기에 책 읽는 여성들이 등장을 하고, 유럽 그림에 보면 17세기 이후부터 책을 읽고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쓰고 편지를 읽고 이런 여성들이 이제 그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림 속에. 그러니까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죠. 여성들이 늘어나고, 유명한 그 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에서 버지니아 울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역사를 쓴다면 십자군 전쟁 그게 아니라 18세기 이후부터 여성들이, 그러니까 그 상류계층의 여성만이 아니라 일반 여성들이, 그냥 일반 중산층 여성들도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걸 내가 정말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라고 해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러니까 책을, 지금 문학 작품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제가 서문에도 썼듯이 어떻게 세계를 바라볼 것인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세계를 바라볼 것인가,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가. 누군가는 십자군 전쟁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쓸 수 있고, 누군가는 구석에 박혀 있는 어떤 저택에 아무것도 사회적으로 할 수 없었던 여성들이 글을 쓰면서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그것이 엄청나게 혁명적인 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볼 것인가, 이 관점을 가지고 책을 읽을 때에도 적용을 해보면 달라지는 거죠. 여기 8편의 작품 중에 이제 메데이아가 있잖아요. 장우수 선생님이 쓰셨는데, 메데이아를 이제 골랐다고 소식을 딱 듣고 아까워, 내가 쓸 걸. 나 왜 생각 못했지? 맞아, 메데이아 진짜 딱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굉장히 오래된 그 작품인데, 그 메데이아는 정말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메데이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메데이아는 악녀지요. 엄마가 애를 죽이다니, 세상에 그거보다 더 심한 악녀가 어딨어?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사건과 그 메데이아와 이제 관련돼서 어떤 사건을 좀 소개를 할게요. 마가릿 가너 사건은 이제 실제 미국에서 이제 1856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마가릿 가너는 그 여성의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 여성이 바로 아이를 죽였습니다. 자기 아이를. 자, 1856년이에요. 미국에서 1856년은 노예제가 있을 시기죠. 아직 그 남북전쟁 전이에요. 남북전쟁 직전이잖아요. 한 60년, 64년이 남북전쟁이니까. 자, 그럼 남북전쟁 직전에 그 미국 사회는 어땠냐면, 노예제가 있는 거는 물론이고, 이제 도망노예법이라는 게 있어요. 도망노예법. 그 도망노예법 관련해서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작품이 그 톰 아저씨의 오두막 있죠. 톰 아저씨 오두막. 백인 여성이 굉장히 이제 노예제의 문제점에 공감을 해서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작품도 저도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봤는데, 이거를 그 흑인 그의 입장에서 이 작품을 보면 너무나도 그 좀 되게 시혜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우연이지만 나중에 우연인데 내가 읽은 책들 목록이 이렇네 하고 발견했던 게 뭐냐면, 제가 흑인 여성 작품들을 되게 많이 접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나 하고 봤더니 굉장히 다른 생각들이 나한테 침투하니까. 왜냐면 제가 뭐 백인 남성의 책을 읽는다거나 한국 남성의 책을 읽을 때 다른 관점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라고 느끼는 부분도 많거든요. 근데 흑인 여성의 문학을 접할 때 훨씬 더 내가 더 이렇게 생각이 좀 더 다양한 생각을 접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경험을 좀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톰 아저씨 오두막에 대한 관점도, 예를 들면 그 미국 시인 오드리 로드의 책을 읽다 보니까 오드리 로드는 그 굉장히 이제 비판적이더라고요. 이제 바로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마거릿 가너 사건은 그 시대, 바로 그 도망노예법이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 그러니까 도망노예법이 노예가 탈출을 해서 그러니까 남부는 노예제가 있는데 북부는 노예제가 없으니까 탈출을 할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탈출했는데 이 노예를 만약에 잡았을 때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데, 이게 너무 끔찍한 거죠. 그 잡힌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는데 다시 잡힌다는 건 끔찍하니까, 마가릿 가노가 자식을 데리고 탈출을 했는데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죽인 거예요. 자, 그냥 우리가 표면상으로 볼 때는 엄마가 자식을 죽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데, 당시 마가릿 가너는 그래서 실제로 다시 이제 그 갔어요. 자기가 그토록 가기 싫어하는 그 노예제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다시 간 다음에는 결국 뭐 오래 못 살죠. 한 2년인가 뭐 있다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끔찍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노예로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잡히느니 내가 이 애들을 죽인다. 이렇게 한 건데, 특히 이제 그 노예들 중에서도 여성 노예가 겪는 참혹함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여성 노예는 남성 노예와는 달리 뭐가 있어요? 그 노예 주의 입장에서는 그냥 새끼를 낳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냥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여성 노예를 좀 더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훨씬 더 끔찍하고 강간이 일상이고. 그래서 이 마가릿 가너에게 있었던 그 자식들도 농장주, 아버지가 농장주라고 이제 밝혀져 있죠. 그러니까 자, 지금 제 얘기를 잘 듣고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당시에 이 사건을 바탕으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현대의 메데이아. 이게 어떻게 메데이아와 연결이 될까요? 지금 마가릿 가너를 저렇게 그려놓고 죽어 있는 아이가 보이죠? 여기는 죽어 있는 아이가 우리가 그냥 딱 보기에도 남자 아이로 보이죠. 실제로 마가릿 가너가 죽인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가 농장주, 그러니까 백인 아버지의 그 아이라고 했잖아요. 그 농장주의 아이인데, 이거를 노예제라는 사회적 배경은 싹 지워버리고 어떻게 만들었냐? 메데이아는 그 자식을 죽인 이유가 남편에게 굉장히 이제 배신을 당했고 그에 대한 분노, 그래서 남편에게 가장 상처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식을 죽인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릿 가너의 저 자식 살해 행위를 남편, 여기서 농장주가 갑자기 남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농장주의 아이를, 그것도 지금 실제로는 딸인데 그림 속에서는 아들로 바꿔서 농장주의 아들을 살해함으로써 농장주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 뭔가 상처를 내는 듯한 어떤 그런 행위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 속에서는 노예제라는 사회 제도는 읽을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에서 저 남편의 화를 돋구게 하려고 자식을 죽였다, 이제 이런 구도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이 사건을 어떤 식의 틀에 끼워 맞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예요. 지금도 어떤 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시각으로 자꾸 맞추잖아요. 뭐 이거처럼 막 이렇게 끔찍하게 누굴 죽인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최근에 얼룩말이 탈출을 해서 그 도로를 막 이렇게 할 줄 아는 그 사건들에 우리 사람들이 온갖 이야기를 더 씌우는 걸 보세요. 사실 그 얼룩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끼워 맞추고 싶은 서사를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맞추는 것 뿐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가릿 가너가 노예로서 겪는 어떤 그 참혹한 고통, 이런 이야기는 저 그림 속에 하나도 담지 않아요. 그런 건 다 지워버리고 그냥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어떤 자식 죽이고 이런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데이아는 바로 분노한 여성의 상징으로 계속 꾸준히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기원전 작품이잖아요. 그런데도 자, 지금 19세기에도 현대의 메데이아라고 해서 계속 그 메데이아가 이렇게 뭐 1000년도 넘게, 1000년이 뭐예요?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메데이아의 서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메데이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 단지 분노한 여성,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이아에 대한 상상, 또 실제 있었던 저 노예 마가릿 가너가 벌였던 그 살인에 대한 사회적인 해석과 상상, 이게 누구의 시각인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똑같이 메데이아를 소재로, 주제로 자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자 19세기의 작품인데, 들라크루아의 작품을 보면 역시 메데이아를 아이를 지금 안고 있는 어머니로만 표현을 했죠. 어머니로서의 메데이아.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에블린 드 모건은 그 영국의 여성 작가입니다.
저 드모건의 그 메데이아에는 아이는 일단 등장을 하지 않고요. 메데이아를 여기 오른손에 들고 있는 병을 보실까요? 오른손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 꼭 실험하는 듯한 그런 병이 보이죠. 메데이아는 약초 전문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실제 그 메데이아 그 희곡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그 복수를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약물을 만들어 가지고 복수를 하잖아요. 약물을 만들어 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악독한 어떤 악녀, 남편 죽인 악녀,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메데이아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던 거지? 이렇게 보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블린 드 모건은 메데이아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능력에 집중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네, 바로 같은 인물을 두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죠. 메데이아는 뭐 약초 전문가이기도 했고,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메데이아가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건, 당시로서는 여성이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지만 자기 가까운 사람을 왕으로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뭐 그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이었고, 자기가 남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도 배신하고 자기 남매도 죽이고, 자기가 그런 짓까지 했는데, 내가 그런 짓까지 했는데 세상에 남편이 자기가 더 왕이 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진 다른 여성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자식도 있는데. 그에 대한 엄청난 이제 분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성의 분노, 여성만이 아니라 우리 그 장애인들 시위할 때에도 경험을 하잖아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게 뭐냐면 분노의 맥락을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건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가가 아니라 분노한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권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막 대화를 하면서 논쟁을 하고 막 이럴 때 말이 안 통하면, 자기가 이제 도저히 이게 논리적으로 안 되겠다라고 하면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리 꽥 지르죠. 소리 지르죠. 자기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그 맥락을 인정받지 못해요. 대신 그 자주 우리가 접하는 말이 그런 거죠. 왜 화를 돋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분노했을 때 나의 분노는 존중받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하면 내가 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그게 내가 잘못한 게 되어버리는 거죠. 화를 돋군 사람, 분위기 망친 사람. 네. 그래서 여성들이 분위기 망치지 않으려는 행동이 굉장히 체화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걸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눈치가 빨라. 여자들이 눈치가 빠르고 역시 분위기 파악 잘하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자기를 억누르면서 사실은 나의 기분보다는 지금 주변 사람들의 기분을 빨리 읽는 습관이 길러진 것이거든요. 근데 힘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기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세상이 다 내 기분에 맞춰서 돌아가는데, 그렇죠? 내 기분에 따라서 세팅되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식 죽인 메데이아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의 폭력이나 분노에는 맥락을 찾으면서 왜 누군가의 분노에는 맥락을 찾지 않는가, 이걸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까 실제로 있었던 마거릿 가너 사건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세상에 엄마가 자식을 죽이다니 끔찍해. 그 살해 방법도 좀 끔찍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로 죽였으니까, 우리가 보통 오늘날에도 가족 살해가 일어날 때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족을 칼로 하는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우발적 이런 게 아닌 이상 가족 살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쓰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마가릿 가너가 칼로 자기 딸을 그렇게 죽인 사건을 보고 비정한 모정,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흑인 페미니즘 뭐 이야기까지 넘어가면 모성애에 대한 담론도 굉장히 달라요. 흑인 페미니스트들이 펼치는 모성애는 백인 여성들 중심의 모성애와는 다른 방향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 미국 사회에서 가족을 구성한 경험이 짧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예라는 건 이 여성들을 가축화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들을 농장주는 팔 수 있는 거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거죠. 알면 알수록 너무 끔찍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혀 다른 그 모성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마로서 무슨 자식과의 거리두기, 그러니까 이런 담론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살아보는 게 너무 어렵고, 무슨 남편, 아내, 부부 이런 것도 형성되기가 어렵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주거의 자유가 있지 않고, 내가 이 자식을 낳았는데 나는 주인 그 백인 아이들에게 젖을 주지만 정작 내 아이에겐 젖을 주지 못하는, 이게 그 당시 수많은 그 흑인 노예 여성들이 겪었던 일이고, 그럼 이런 여성들에게 똑같은 그런 모성의 담론을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노예제가 미국에서 사라진 지가 아직 그래도 200년이 안 됐죠. 아직 150년? 네, 160년 정도 됐네요. 지금은 뭐 조부모나 증조부 뭐 이런 경험이 있지만 한 100년 전에 미국 사회 흑인들만 해도 조부, 삼촌, 이모, 사촌 이런 식의 가족 관계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그런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이런 메데이아와 그러니까 자식을 죽이는 어떤 모성에 대한 그런 관점과 실제로 있었던 마가릿 가너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재상상이라는 이 개념으로 소설에 접근한 사람이 토니 모리슨이에요. 네, 빌러비드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빌러비드가 이런 주제로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87년에 토니 모리슨이 빌러비드를 쓸 때 마가릿 가너 사건에 대한 이 상상의 틀이 얼마나 백인 중심인가, 이걸 깨고 흑인 여성의 시각에서 얼마나 노예제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 그리고 자식에게 그거를 물려주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가족 살해가 일어났을 자식 살해 후 이제 부모가 자기가 자살하면 우리는 그거를 뭐 동반 자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린애가 어떻게 동반 자살을 하겠어요. 그래서 자식 살해 후 이제 자기가 이제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을 접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자식을 제발 소유물로 보지 말아라. 그렇죠? 자식의 인생이 있는데 자식을 소유물로 보고 뭐 그 경제 생활고 비관으로 자식을 뭐 죽였을 때 이제 부모의 이런 행동이 자식을 너무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제 그 관점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마가릿 가너도 도저히 자기가 내가 겪어본 그 노예제로는 이거는 내가 이걸 모른다면 모를까 알고서는 자식을 다시 그렇게 빼앗길 수 없었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모리슨의 빌러비드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나게 고딕 스타일로 그 소설 속의 인물이 죽이죠. 바로 실제 상황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자기 딸을 죽이고 미처 못 죽여서 살아남은 또 아이가 있고 젖먹이 아이가 있고, 그래서 재판을 받고 이제 실제로 마가릿 가너는 다시 그 농장에 팔려가서 죽었지만 소설 속에서는 재판을 받고 나와서 이제 살아요. 다시 가지 않고.
그렇지만 그 삶이 어떻겠어요? 어쨌든 자식을 죽였다라는 것에 대한 온갖 죄책감과 뭐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손가락질, 같은 흑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저 무서운 여자야, 저 놀지 마,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미처 죽이지 못한 다른,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기억 못하지만 이걸 알고 있는 그 위에 다른 자식들이 가진 어떤 또 공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 죽은 아이, 그러니까 이 고딕 스타일이기 때문에 죽은 아이가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귀신이 돼서. 네, 귀신이 돼서 막 집에 유령이 막 이렇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은 다 가출을 합니다. 우리 집 이상하다. 접시가 막 떨어져 있어. 세상에 책이 막 떨어져. 무서워. 그래서 아들들은 이제 다 집을 가출을 하는데,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이 책에 보면 아들들은 그러니까 살인하는 엄마보다 살인하는 남자들을 찾아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 당시에 흑인 10대 흑인 남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안전하지 않죠. 그 아이들이 집을 나가서 안전하기가 어려워요, 당시에. 그럼 당연히 이제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살해되거나 본인이 살인을 하거나 이럴 수가 정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살인하는 엄마보다 살인하는 남자를 찾아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서 그 되게 묘한 표현이에요. 살인에 대해서 이 사회가 바라보는 관점, 특히 이제 엄마의 살인에 대해, 살인이라는 게 지금 자꾸 살인 하니까 무슨 살인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어떤 폭력 행위를 두고도 다르다는 거죠. 무게를 좀 다르게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토니 모리스는 가장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흑인 여성 작가지요. 제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